M&A 최후 승자는 누구인가? 저자 김택수입니다. 저는 현재 회계법인 셋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저서로는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부축적과 방어 전략 등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누구나 그 도약의 꿈을 이루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이고 급진적 성장을 원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M&A 성공이 있는데, 그 M&A를 통하여 그 기업가 이러한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나 그 실제 사례에서도 M&A는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제가 책을 집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증권회사 IB팀에서 14년간 일했고, 그 일하면서 M&A 업무, 주관사 업무도 맡았고, 그 회계법인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법정관리 중인 회생회사의 매각, 주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자연히 국내에서 일어난 M&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M&A 성공과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천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M&A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보다 의사결정에 있는 임직원과 최고 경영자들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M&A 시도할 경우 성공을 위한 좋은 진서가 될 것입니다. 국내 M&A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국내의 M&A 특징은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정부 투자기관인 산업은행과 법원의 주도하에서 M&A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로는 하이닉스 반도체나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한통운, 펜오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비용 절감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M&A 추세와 달리 전체 자산을 키우는 몸집 불리기식 M&A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M&A 목적과 다른, 예를 들면 몸집 불리기식 M&A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적대적 M&A보다는 기업 지배권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M&A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계열사 간 M&A라는 것은 결국은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력 회사가 아닌 나머지 반기 회사를 매각하는 그런 종류 M&A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공적인 M&A를 위한 준비 사항을 6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M&A가 대규모 자원 동원이 필요하고 기업 경영 성과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또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확보나 외부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M&A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 절실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시장 지배력 확대라든가 규모의 경제 달성, 기술 확보, 인재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절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실하지 않고 M&A를 해서 실패한 예로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보시면은 그 자체의 금호 건설에 있었는데 대우건설을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실패한 예라든지, 웅진그룹은 실제 자기의 사업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극동건설을 인수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 자기 회사의 절실한 정체성에 만든 그러한 사업은 아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기존 사업과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재무적 적합성이 있어야 하고 전략적 적합성, 인적, 조직, 문화적 적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 문화적 적합성에 맞지 않게 실패한 경우를 보면은 대한전선의 난간통운 등 계열사 인수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SK그룹의 검색 엔진, 엠파스 인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주로 장치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검색 엔진, 엠파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그룹과 검색 엔진, 엠파스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문화적 적합성이라든지 그것이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 이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계적 이용 관리의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STX는 전후방 수직 계열화에 따른 이용 관리에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STX그룹은 전후방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사업 시너지를 높였는데 만약에 어느 사업, 그러니까 조선업이 불황이 되면은 전체 위험이 가는 그러한 사업 구조입니다. 그것은 체계적 이용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수 자금 규모가 적정해야 합니다. 인수 후 재무구조가 나빠지지 않을 정도 규모에서만 M&A를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차입 인수는 실패를 부릅니다. 예로서 금호 아시아나그룹 대우건설 인수를 보면은 시장에서는 약 4조 가치가 있다고 예상했는데 6조 정도를 들여서 대우건설을 인수했습니다. 결국은 2조 이상을 차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리한 차입이 결국은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전체적인 부실을 부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M&A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M&A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를 거쳐서 M&A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회사가 M&A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써야 합니다. 둘째,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는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급여를 인상해야 합니다. 급여를 인상할 정도로 통해서 즉 그 업계에서 최고의 급여를 준다 함으로써 인재들을 확보해야지만이 M&A가 가능하지, 인재가 없이 M&A를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셋째, 진출 업종에 대한 사전 탐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차입하여도 재무 상태에 별 영향이 없을 정도에 이른 다음에 M&A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M&A 목적은 저자에 따라서 많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그것을 단순화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지배력 증대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지배력 증대는 주로 수평적 M&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과거 미국 GM이라든가 GE, ITT, 스탠다드 오일, 유니온 스틸 등이 대표적인 수평적 M&A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증대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적 M&A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 미국 포드사라든가 국내의 현대자동차 등이 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원료인 제철에서부터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물류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사업 다각화입니다. 그러한 예로서 삼성의 삼성자동차 진출을 들 수 있고 웅진의 극동건설 인수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SK그룹의 원래는 섬유산업이 주 업종이었습니다만 SK텔레콤이라든지 전혀 현재 사업과 관계없는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M&A 위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M&A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A 장점을 이야기해야 하나 실제 M&A는 위험이 많고 실패 확률이 많기 때문에 M&A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M&A 위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M&A 위험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피인수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하고 두 번째는 인수원 자체 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입니다. 첫째, 피인수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으로서는 사업 기회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의도하였던 사업 기회가 없거나 시너지 효과가 없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를 했는데 핵심 인력이 모두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은 영업 노하우, 영업 비밀, 핵심적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M&A를 한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위험이 있습니다. 인수 기업을 평가를 해왔는데 그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만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할 경우에는 과대평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대우건설에서 예를 보듯이 시장에서는 4조 있는데 전문가 평가는 6조 이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거래도 6조 이상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트러스트 인수를 보시면은 평가 기관에서는 평가는 1조 3천억에 평가를 했고 실제 그와 비슷한 가격에 인수했습니다만 실제 매각할 때에는 940원에 매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평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수회사 위험입니다. 자체 위험이죠. 첫째는 재무 위험입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라든가 극동건설을 인수한 웅진그룹을 보면은 결국 차입에 의한 M&A 했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 사업가의 부조화입니다. 기업 문화가 맞지 않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오히려 M&A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해서 성원건설과 성원건설의 대한종금 인수가 있습니다. 대한종금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인데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는 두 업종이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수 3년 후에 대한종금이 파산하고 성원건설도 결국 파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서는 피인수회사 장악 위험과 조직 통합에 실패할 위험, 그리고 성취 요인이 강하거나 과다한 자신감에 의한 최고 경영자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A 전략을 3가지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첫째는 M&A 전략은 결국 매수하는 전략인데 그 매수 전략에는 협의 매수가 있습니다. 협의 매수라는 것은 매도 매수 쌍방의 협상에 의해 인수 조건이 결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주식 교환이라든가 인수 개발, 경영자와 기업 인수, 흔히 이야기해서 MBO 같은 경우가 협의 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 매수입니다. 일정 가격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상대 기업의 대주주 동의를 요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개 매수는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매수입니다. 매수 대상 회사들을 인수하고자 하는 다수 매수 의향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쟁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 경매 호가 입찰 등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경매 호가 방식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한 경우로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M&A 절차들을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참여 기관과 이해관계자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계법인의 역할과 한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로 주관사 회사는 회계법인이 맡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관사 회사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가치 평가라는 성격과 두 번째는 매각 대상 회사를 매각해서 프로모팅, 그러니까 흥행을 시켜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 주관사가 기업 가치를 갖다가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책에는 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래 M&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PEF입니다. 요새 PEF가 특히 경영 참여 PEF인데 그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해서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현재 등록된 사모펀드를 나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 방법은 자산가치 평가 방법, 수익가치 평가 방법, 시장가치 평가 방법, 본질가치 평가 방법, 기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여러 책자에서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A&D, 흔히 한국말로 인수개발회라고 하는데 인수개발에서 인수가격 결정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매매가격 또는 투자 배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매각되거나 투자를 받을 때 보면은 엄청난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페이스북을 보면은 약 1조 이상의 가치를 두고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는데 그러면 그 1조라는 시장 가치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A&D에서 어떻게 그런 가격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그 방법이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시장 가치를 평가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벤처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향후 독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로서 일본 소프트뱅크가 쿠팡의 시장 가치를 5조 5천으로 보고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든가 미국의 베인캐피탈이 자동차 공유업계 소카에 180억을 투자하면서 이러한 배수를 이용한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을 약 100이나 150 정도로 보고 평가하면은 약 시장 가치가 5조 5천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책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한가격 결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가치평가 모델에 의하면은 선정된 가치와 인수를 위해서 제한하는 제한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평가하는 기업가치 평가는 어떻게 보면 그 평가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을 할 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평가 가치로만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제한 가격은 결국은
그 기업가치, 전문가가 평가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해야 할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최고 의사결정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한가격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존재함으로써 상대방을 고려한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게임 이론을 적용할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이하게 게임 이론 일반 및 게임의 분류 및 여러 가지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이론을 기초를 조금 알고 있어야지 그 제한 가격을 결정할 때 게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이러한 게임 이론 일반 및 게임의 분류 및 여러 가지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이 게임의 종류로는 이 협조적 게임과 비협조적 게임, 그 정적 게임과 동적 게임, 전략형 게임과 확장 게임, 완전 정보 게임과 불완전 정보 게임, 이러한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는 그 제수 딜레마라든가 치킨 게임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런 게임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최종 제한 가격 결정에서 게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과 게임의 유사성으로부터 게임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방식에서 어떤 게임 이론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입찰의 특징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전 전략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전략 중에서 그 전략을 평가함으로써 인수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 결정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경매 호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최후까지 가겠다는 신념으로 감당하지 못할 가격을 제시하여 그룹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전략에 따라서 과거 웅진그룹의 극동건설 인수나 현대차 그룹의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 등의 그런 예를 실제 전략에 따라서 분석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A 절차와 합병, 분할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와 인수 후 성공적인 경영 관리를 위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M&A 절차나 합병은 여러 가지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고 평이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여기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금방 이야기했던 M&A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수 후 합병이나 인수 후 독자적인 경영이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로서는 두산그룹이 인수한 박개비나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합병 절차와 분할 절차에 따른 법률 규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M&A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바람직한 M&A 방향은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 M&A 결과를 보고 귀납적으로 어떤 것이 M&A의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7가지 방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첫째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향입니다. 록펠러 가문의 스탠다드 오일을 살펴보면은 그 스탠다드 오일이 실제 분할되기
독점 금지법에 의해서 분할되기까지 약 미국 시장 95%를 독점했습니다. 95%는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인수가 기업 전략의 부합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시스코는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30년 동안에 175개를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 개발보다는 외부 기술 기업을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거나 독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진입을 빠르게 하고 독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시스코의 기업 전략인 것이죠. 세 번째는 기업 인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포토샵, 일러스트 등 시각 예술 분야의 소프트웨어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는 어도비를 보면은 이 회사는 M&A 목적은 기술을 얻기 위해서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죠. 다음은 비전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겁니다. 시스코나 어도비도 인수 시에는 시스코나 어도비의 기업 문화나 또한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인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문화가 비슷한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수에 보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기업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후에도 독자 경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후지필름의 예를 들어보면은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에 따라서 필름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닥이 망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후지필름은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후지필름은 필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피부 재생 및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부 재생이나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는 관련 사람을 인수해서 후지필름을 필름 사업의 주력이 망했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신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기적으로 불황시기에 합니다. 롯데는 하이마트라든지 GS 리테일, KT 렌탈 등 1조 이상 되는 여러 국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살펴봐야 할 것 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주로 불황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불황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제 롯데가 인수하면서 가격을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구조조정과 M&A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A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이 가장 성공과 실패의 바로 스모그건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M&A에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경우를 보면은 주로 M&A 절차를 잘 모르고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라 마이다스 그룹 같은 경우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회장이 실제 M&A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삼라 마이다스 그룹 같은 경우는 M&A를 하는 기업마다 계속 성공하는 그런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 의사결정자 M&A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A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M&A 본질을 자문기관이나 전문가 집단보다도 최고 의사결정권자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사례를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그룹을 보면은 주력 산업을 제외하고 방기 회사를 정리했는데
그 주력 사업이라는 것은 화장품 산업이죠. 반기 사업으로는 그 화장품 사업과 관계없는 태평양 증권이라든지 태평양 패션들을 이런 회사들을 쭉 정리해 버렸습니다. 두산그룹은 식품회사의 OBM 맥주를 매각하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드를 인수해서 주력 산업을 갖다가 식품에서 중장비로 성공적으로 바꿨습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나 마이다스 그룹을 보면은 우방, 서통, 경남모재, 남성알미늄, 그리고 그 TK케미칼, 대한해운 등 이런 회사들을 쭉 인수함으로 해서 실제 자산 총액이 4조에서 5조 회사 성장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공의 밑바탕에는 최고 경영자가 M&A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M&A에서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기업마다 성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로 보면은 동양그룹을 들 수 있는데, 동양그룹은 자금난에 허덕이를 때 CP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적게 주력산업을 매각해야 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주력산업을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동양그룹이 파산에 이르게 됐었고, STS그룹을 보면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했으나 조선업 불황이 하다 보니까 실제 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 조선업에 대한 불황이 가시화되면은 중국 투자를 약간 멈추거나 투자를 줄였어야 하는데 중국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돼가지고 S그룹이 없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웅진그룹은 그룹의 정체성과 관련없는 수주산업인 극동건설을 무리한 가격으로 인수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은 웅진그룹이 논스타에 준 가격은 실제 가격의 10배 정도 준 걸로 사료됩니다. 물론 웅진그룹은 그러한 어려움을 떨치고 지금 재기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도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 아시아나그룹을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장 예상가보다도 2조 이상의 가격을 더 지불하고 대우건설 인수함으로 인해서 유동성 이익이 불거진 것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M&A 최우승자는 누구인가, 이런 물음을 제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의 조직과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전속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지막 꿈이 뭐겠습니까?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영생을 꿈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년, 500년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직이 망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이죠. 이 M&A라는 것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A 최고 우승자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M&A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이용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최고 경영자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M&A 최후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M&A 최후 우승자는 누구인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